교과서 74페이지 가격 통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우리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서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 그리고 조세와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정부가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는 효율성 상실, 총잉여 상실, 사회후생 감소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돼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 정부의 이러한 정부 개입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회후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후생이란 단어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이나 복지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우리 경제학에서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물질적 측면에서의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행복을 특별히 경제적 후생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을 경제적 후생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어떤 사회가 있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행복의 수준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첫 번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행복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렇겠죠? 더 잘 살수록 더욱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을수록 더욱더 물질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죠. 앤드 두 번째, 그러한 소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분배될수록 역시 사회 전체의 행복의 수준이 커집니다. 자, 우리 사회 전체에서 어떤 한두 사람만 엄청 잘 살고 나머지는 쫄쫄 굶고 하는 경우보다는 골고루 잘 사는 사회 상태가 될 때 사회 전체의 행복이 더욱더 커지게 돼요. 자, 그리고 소득 변동이 안정적일 때 역시 사회 후생이 커집니다. 자,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나가다가 못 나갈 때는 쫄딱 망해갖고 막 노숙을 하고 뭐 빚쟁이한테 쫓기고 이러고 살다가 다시 또 잘 나가면 또 엄청 잘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소득이 들어오는 게 더욱더 큰 행복을 줘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첫 번째, 소득 수준 자체가 높아지는 건 효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어야지만 주어진 밀가루로 최대한 많은 양의 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러한 내용은 효율성과 관계가 있고, 앤드 두 번째,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평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빵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내용은 공평성과 관련이 있고, 세 번째 내용은 안정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경제적 후생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석의 범위를 좁혀서 분석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세 번째 요건은 거의 언급을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 후생 함수라고 있는데 저 뒤에 가면 미시경제학 맨 끝에 가면은 19장에 후생경제학과 사회후생 극대화 나와 있어요. 여기 19장에서는 후생경제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후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보통 요구합니다. 효율성이 달성되고 공평성이 충족되면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그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라고 봐요. 자, 우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세 번째 요건은 잘 포함시키지 않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요 두 가지 요건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석의 범위를 더 좁게 얘기할 때에는 이 첫 번째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 달성돼도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사회후생이 달성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분석의 범위를 효율성에 한정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 들어갑니다. 자, 우리 완전경제 시장에서의 균형점에서는 총잉여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총잉여가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잉여의 상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잉여의 상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 그리고 조세와 보조금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은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잉여의 손실, 잉여의 상실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이러한 잉여의 상실분을 사중손실이라고 해요. 자, 사중손실이라고도 하고 초과부담이라고도 합니다. 초과부담. 죄송해요. 글씨가 잘 안 써져갖고. 자, 초과부담이라고도 합니다.
초과 부담. 그리고 용어가 다양한데 이거를 자중손실이라고도 해요. 자자를 써서 자중손실이라고도 합니다. 자, 모두 다 같은 표현이니까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면 사중손실 또는 자중손실 또는 초과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최고 가격제 들어갑니다. 자,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 가격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높은 가격인가? 라는 직관적인 느낌이 드시는데 그 뜻이 아니고 현재의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현재의 시장 가격이 너무 높아라고 판단되니까 이것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최고 가격을 얘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최고 가격을 설정해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어떤 재화의 시장 가격이 100이에요. 그런데 최고 가격을 70으로 설정한다면 그 누구도 70 이상의 금액으로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70까지만 되고 7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이 바로 최고 가격제인 겁니다. 자, 최고 가격제는요, 물가 안정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행해집니다. 너무 지금 시중에 재화의 가격이 비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시행되거나 아니면 재화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심하다라고 한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행해집니다. 자, 왜 행해지는지 정책 목적 기억하시고요. 자, 현실적으로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나 아니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 이자율 규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자, 만약에 아파트의 시장 가격이 5억 원이에요. 근데 5억 원이 너무 비싸. 그러면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죠. 4억에 분양해. 이렇게 가격을 일부러 낮춰서 거래시키는 방법을 최고 가격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부가 이렇게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하나씩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 점에서 시장 균형이 달성되겠죠. 그때 시장 균형 가격은 P0일 것이고 그때 시장 균형 거래량은 Q0일 겁니다. 자, 우리 시장 균형 거래량이 Q0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수요량이 500이라면 공급량도 똑같이 500이라는 걸 의미하죠. 자, 따라서 여기 균형 거래량이 500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공급자가 500개를 생산하고 수요자는 500개를 수요하니까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균형 거래량은 Q0입니다. 자, 이렇게 평화로웠던 마을이에요. 자, 시장은 스스로 완벽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보니까 야, 현재 이 재화가 가격이 P0라고 하는 게 이건 너무 비싸다. 이거 너무 비싸서 이거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너무 심하다. 안 되겠다. 자, 우리 P0 말고 가격을 P1으로 규제할 거야. 그 누구도 시장에서 거래할 때 P1의 가격을 넘어서서 P1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는 거래하지 못해라고 하는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다라고 해볼게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최고 가격제는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설정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부 개입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 어차피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무도 높게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러 저런 쓸데없는 걸 했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최고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설정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최고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설정된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우리 시장 수요자들의 수요의 크기는 수요량은 요만큼으로 커지게 됩니다. 원래 가격이 P0일 때는 요만큼만 수요해요. 요만큼만 수요하는데 이제 가격이 더 싸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거 싸다라고 하면서 종전보다 더욱더 많이 수요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양을 Q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충분히 못 받게 하니까 5억짜리 아파트를 4억만 받고 팔라고 하니까 이익이 별로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게 돼요. 에이, 가격이 요거밖에 안 되면 나는 그때 요만큼
요만큼밖에는 공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공급량은 Q2로 줄게 돼요. 자, 우리가 종전의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했는데 가격이 P1으로 규제가 돼버리면 수요량은 Q1이 되는데 공급량은 Q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의 크기가 공급의 크기를 넘어서게 돼요. 따라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자의 갭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이 수요자들은 재화를 사고 싶어 하는데 물건이 부족하죠. 물건이 부족하니까 수요자들은 이 물건을 살 수만 있다면 정부의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낼 의사가 있을까요? 네, 있을 겁니다. 생산자들이 Q2의 수량만 공급한다면 그때 수요자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재화의 수량이 Q2일 때는 그때는 수요 곡선의 높이까지인 P2까지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물건이 Q2개밖에 없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수요 곡선의 높이까지인 P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하나씩 내용을 매칭시켜 볼게요. 자, 첫 번째,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초과 수요의 크기는 요만큼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이러한 초과 수요의 크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요. Q1 빼기 Q2개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후생 손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후생 손실은요, 잉여의 손실과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잉여가 상실되면 후생도 상실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잉여와 후생 손실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A, B, C 한번 알파벳을 한번 써놓고서 이제 한번 잉여의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 소비자 잉여의 크기를 분석할 건데요. 원래 정부 개입이 있기 전에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얼마였죠? 바로 여기 삼각형의 넓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의 크기입니다. 왜 삼각형 넓이가 소비자 잉여의 크기인가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죠. 재화를 Q0개만큼 수요할 때 그때 소비자가 느끼는 총 편익의 크기는 수요 곡선 하방 면적만큼인데 그중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요 사각형 면적이기 때문에 요걸 제외하면 요 위에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면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자, 소비자들은요, 얼마의 가격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죠? P1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P1 이상의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P1에서 가격이 거래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때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은 생산자들이 Q2개밖에는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은 요 점에서 요 Q2개밖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요자가 구입하는 수량은 또는 수요하는 수량은 요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종전에는 어디서 수요했죠? 종전에는 여기서 수요했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여기에서 수요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점에서 수요할 때 소비자 잉여의 크기를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결국 수요자들은 Q2개만큼의 재화를 수요한다는 건데 그때 수요자가 느끼는 총 편익의 크기는 수요 곡선 하방 면적만큼의 총 편익을 느낄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수요 곡선 하방 면적만큼의 총 편익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수요자가 지불하는 금액은요, P1의 가격으로 Q2개만큼을 사기 때문에 수요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여기 사각형 면적입니다. 자, 여기를 지우면 여기 위에 남아있는 이 빨간색 음영 면적이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종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얼마였죠? 위에 있는 이 삼각형 넓이였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와 이 빨간색 음영 면적을 비교하면, 자, 우리가 여기 A 부분이 있고 여기 C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삼각형이 A 부분이고 여기 사각형이 C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자, 원래의 소비자 잉여에서 없어진 부분도 있고 새롭게 생긴 부분도 있어요. 여기 A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원래 있었던 소비자 잉여의 크기에서 A 부분은 없어졌고 대신 C 부분은 새로 생겼어요. 따라서
따라서 소비자 잉여의 변화의 크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C는 새로 생겼고 A는 없어졌다. 우리 이렇게 해서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의 크기. 자, 우리 여기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의 크기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C 빼기 A라고. C는 더 생겼고 C는 원래 없었는데 생겼고 A는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자, 더 생겼다 빼기 없어진 거, 더 생긴 거 빼기 없어진 거 해주면 C 빼기 A로서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을 구해 볼 겁니다. 잠깐 지울게요. 자, 원래 생산자 잉여는요, 요 점에서 거래할 때에는 여기 삼각형 면적이 생산자 잉여였었습니다. 요건 이제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제는 아신다고 보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새로운 균형점에서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요, 자, 생산자가 받는 돈은 요만큼의 돈을 받게 되죠. 요만큼의 돈을 받게 되는데, 그때 생산자가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MC 곡선 하방 면적이기 때문에 요만큼을 지우면 바로 여기 빨간색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요, 종전의 요 크기에서 요 크기로 감소하기 때문에 B 플러스 C만큼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산자 잉여는 B 플러스 C만큼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은 C 빼기 A고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은 마이너스 C 플러스 B니까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뭐였죠? 총 잉여였죠. 따라서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과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을 더해주게 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총 잉여의 변화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총 잉여의 변화분을 구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변화분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A 플러스 B냐면 자, C 빼기 A 더하기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자, C하고 C가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말은요, 결국 A 플러스 B만큼의 총 잉여가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A 플러스 B만큼의 여기 삼각형 면적만큼의 총 잉여가 없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뭔 소린고 하니? 자, 종전에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소비자 잉여, 여기가 생산자 잉여였는데 자, 정부 개입 후, 자, 여기 정부 개입 전, 정부 개입 후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 해서 자, 여기가 소비자 잉여, 여기가 생산자 잉여고 요만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요만큼이 없어져요. 자, 없어지는데 요거를 조금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없어진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만큼이 요 앞에 삼각형만큼이 없어져요. 얘가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최고 가격제가 도입되면은 A 플러스 B만큼의 총 잉여가 상실되면서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것 이에요. 이만큼의 효율성이 상실된다. 그로 인해서 사회 후생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암시장의 출현 가능성인데 자, 물론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재화의 가격을 P1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서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암시장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거래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자, 생산자들이 Q2개죠. Q2개를 생산해서 공급할 때 그때 수요자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수요 곡선상의 높이인 P2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암시장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얘는 어디서 암시장이 성립하면 자, 암시장이 성립하지 않으면 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이죠. 그런데 암시장이 성립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암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요. 자, 소비자는요, 재화를 Q 2개만큼 소비할 때 요만큼의 총 잉여를 얻는데, 그때 재화에 대한 지불 가격으로 요만큼, 요 사각형만큼을 지불하기 때문에 요 위에 삼각형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얻게 돼요. 자, 그리고 생산자는요, 이만큼의 판매 수입을 얻으면서 MC 곡선의 하방 면적은 요만큼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하면 요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얻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암시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얘가 생산자 잉여가 돼요. 자, 아까 그림을 조금 수정할게요. 자, 우리 여기서 제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똑같이 그렸는데 조금 다르게 그려봤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가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생산자 잉여예요. 자, 그래서 색깔을 표시해서 그리면은 자, 여기가 소비자 잉여고요. 여기가 생산자 잉여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암시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렇게 해서 자, 그때는 다시 바뀌어요. 여기가 소비자 잉여고 여기가 생산자 잉여예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되고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점선인 건 똑같아요. 여기가 이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암시장이 생기든 안 생기든 요 앞부분에 요 삼각형만큼의 잉여의 상실이 생긴다는 건 똑같아요. 그죠? 이만큼의 잉여의 상실이 생기는 건 똑같은데 다만 암시장이 생기지 않으면 자,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인데 암시장이 생기면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으로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그만큼이 증가하게 돼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죠. 어쨌거나 암시장이 생기든 안 생기든 A 플러스 B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고 하는 건 똑같다. 그건 공통점이다. 그런데 암시장이 생기면 자, 우리 거래점이 바뀌게 돼요. 합법적인 거래점은 여기고요. 암시장에서의 거래점은 여기예요. 자, 그에 따라서 암시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에게 좋은 일이고 왜? 비싼 값을 팔 수 있으니까 생산자에게 좋은 일이고 소비자에게는 안 좋은 일이야.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구성이 바뀌게 돼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품의 품질 저하 가능성인데 자, 정부에서 재화의 가격을 P1보다 비싸게 받지 못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대신 제품의 품질을 낮추는 쪽으로 해서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면서 기업은 이윤을 확보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소결 보시면요. 최고 가격제는 원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되는데 본 제도가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고 단정할 수가 없대요. 왜 단정할 수가 없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이 C 빼기 A거든요. 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요. C만큼은 증가해요. 그런데 A만큼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자, 1번 C가 A보다 더 큰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익을 얘기하는 소비자 잉여가 증가해요. 근데 2번 만약에 A가 C보다 더 큰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원래의 정책 목적인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려면 C가 A보다 큰 경우에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만 소비자 보호에 유리하다 또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만약에 A가 C보다 더 큰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정책 개입으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소비자에게도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본 제도가 소비자의 후생을 반드시 증가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C가 A보다 더 큰 경우에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저 가격제 보겠습니다. 자, 최저 가격제는 앞에서 공부한 최고 가격제와 정반대예요. 자, 최저 가격제는 현재 시장의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해서 아무도 이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는 거래할 수 없어. 이렇게 규제하는 것을 최저 가격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유는 그것
그것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져요. 자, 다른 말로 가격 하한제라고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임금제를 이용해서 최저가격제의 효과를 분석하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이죠. 자, 그러면 노동은 누가 공급을 하나요? 바로 가게가 공급을 하죠. 그래서 가게가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공급자예요. 자, 그럼 반대로 노동은 누가 수요하나요? 기업이 수요하죠. 그래서 기업은 노동의 수요자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제품을 거래하는 시장에서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파는 공급자였었는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의 역할이 더 이상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 시장에서는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게 되고요. 가게가 노동을 공급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 곡선이 있는데, 자, 이것의 도출은 뒤에 가서 공부할 거고, 일단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균형 임금이 달성이 될 겁니다. 균형 임금이 W0라고 결정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때의 균형 거래량, 다른 말로 균형 고용량은 L0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물건일 때는요, 균형 가격이 얼마고 균형 거래량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균형 임금이 얼마고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니까 자, 균형 임금이 얼마고 그때의 균형 고용량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값이 500이라면 자,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500명이고 기업의 사람에 대한 수용도 500명이라서 자, 500명이 일하고자 하고 일자리도 500개가 있어서 사람이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상태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균형 고용량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수평축은 노동량이고요. 이쪽에 세로축은 임금이 올 거예요. 자, 이러한 수준에서 정부가 보기에는 현재 시장 균형 임금이 너무 낮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너무 낮아. 이래버리면 노동자들이 너무 소득을 조금밖에 벌 수가 없어. 안 되겠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 자, 시장의 균형 임금은 W0일지라도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을 하고 그 어떠한 사람도 임금을 W1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안 돼. 따라서 기업들도 사람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W1보다는 더 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W1이라고 하는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고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 가격을 설정할 때에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더 높게 설정돼야지만 최저 가격으로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이렇게 최저 가격이 설정되게 되면은 자, 노동 공급자의 입장에선 좋은 일인가요? 네, 좋은 일이에요. 종전에는 내가 똑같이 일을 해도 W0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최저 가격을 설정해줘서 이제는 일을 하게 되면 W1이라고 하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노동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일을 더 하고 싶을까요? 네, 더 하고 싶겠죠. 만약에 종전에 시급이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에서 무조건 최소 10,000원은 주래요 라고 한다면 자, 알바생들은 종전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싶을까요? 네, 하고 싶겠죠. 따라서 종전에 시급이 7,000원일 때의 노동 공급량은 L0였는데 시급이 10,000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노동 공급량이 L2로 증가하게 돼요. 요만큼의 노동 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종전에 7,000원만 줘도 고용할 수 있었던 알바생을 이제는 10,000원을 줘야지만, 시급 10,000원을 줘야지만 고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까요?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노동의 고용을 늘리려 할까요? 줄이려 할까요? 당연히 줄이려 하겠죠. 자, 그래서 종전에는 L0만큼의 노동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L1만큼만 고용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일을 하고자 하는 노동 공급량은 요만큼인데 일자리, 즉 노동에 대한 수요량은 요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를 요만큼을 초과하게 돼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노동에 있어서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이러한 노동의 초과 공급을 실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L2만큼인데 일자리는 L1개밖에 없으면 L2 빼기 L1만큼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태, 우리 그러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러한 실업은요, 엄밀하게 구분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있고 자발적 실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거시경제학 실업 파트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니까 일단은 그냥 실업이라고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저 앞에 있는 비자발적 실업이란 단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실업이다 라고만 일단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그래서 이만큼의 노동의 초과 공급이 생기면서 이것이 바로 실업을 의미한다. 실업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실업의 크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대체 이 실업자들은 어디에서 온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 원래 종전에는 요만큼의 사람이 고용돼 있었어요. 그죠? L0만큼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가 L1개로 줄었어요. 그럼 이건 곧 뭘 의미하죠? 요만큼이 뭘 의미하죠? 바로 해고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전에 이만큼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왜? 일자리가 이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L1개로 준 거예요. 그러면요, 이만큼의 사람들은 해고됐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에 그런데 지금 노동 공급량은 L2만큼이란 말입니다. 종전에는 L1만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L2로 증가했어요. 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했죠? 바로 시급이 올라가서 그래요. 임금이 올라가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 자체가 증가한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종전에 시급이 7,000원일 때에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만 알바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는 시급이 10,000원으로 올라갔어. 그랬더니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던 가정주부도 나도 그러면 저렇게 시급이 많이 주면 나도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린이집에 애들이 가 있는 사이에 나도 알바를 할까? 이러면서 노동 공급자로 시장에 참여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래서 시급이 올라가게 되면 일을 하고자 하는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 자체가 증가하게 돼. 바로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노동 공급의 증가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급이 7,000원일 때는 그냥 집에 있었을 사람인데 이제 시급을 10,000원 준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이제 나가서 일해볼까? 이렇게 해서 노동 공급 참여자 자체가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전체 실업자 중에 일부는 일자리가 있었는데 해고되어서 실업자가 된 사람이고 나머지 일부분은요. 자, 원래 종전에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임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노동 공급 자체가 증가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들로 인해서 실업자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실업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최저가격제가 도입되면 또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우리 종전에 이러한 점에서 자, 균형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자, 우리 이랬을 때 노동 수요자의 잉여는 이렇게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게 되면 이제는 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해하시죠? 이제는 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요만큼으로 감소하게 돼요. 요만큼으로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종전에 요만큼 있었던 소비자 잉여에서 요 C 플러스 A만큼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제가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으로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자, 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자, 이만큼을 사람을 고용할 때 노동 수요자가
얻게 되는 총 편익의 크기는 수요곡선 하방 면적이거든요. 수요곡선 하방 면적의 총 편익을 얻는데 이 사람한테 지불하는 임금의 크기는 W1의 임금으로 L1의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지급하는 임금의 크기는 여기 사각형 넓이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을 빼주면 위에 있는 요 조그만 삼각형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남게 돼요.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요. A 플러스 C만큼이 없어지게 돼요.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은 A 플러스 C만큼이 없어지게 됩니다. 종전에 있었던 A 플러스 C가 없어져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잉여를 볼게요. 좀 지울게요. 자, 생산자 잉여. 종전의 생산자 잉여는요, 요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요 삼각형만큼이 생산자 잉여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가 됩니다. 자, 따라서 자, 공급자들은요, 노동을 공급하고 받는 임금의 총액이 여기 사각형 면적만큼의 임금 총액을 받아요. 그런데 자, 내가 이만큼의 노동을 공급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인 여기 노동 공급 곡선의 하방 면적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우게 되면 자, 생산자 잉여는요, 이렇게 빨간색 면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 C 부분은 없었는데 새롭게 생긴 부분이에요. 여기 B 부분은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원래 생산자 잉여였는데 없어졌고 여기 C 부분은 원래 없었는데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 두 가지를 둘 다 고려하면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은 C 부분은 생겼고 B 부분은 없어졌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여기 C 부분의 면적이 100이고 여기 B 부분의 면적이 80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종전보다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얼마 증가했죠? 20 증가했죠. 왜? 100은 증가했고 80은 감소했으니까 결국 20만큼이 더 증가한 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과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을 합치면 우리 뭘 구할 수 있다? 총 잉여의 변화분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총 잉여의 변화분은요. 계산을 해주면은 A 플러스 B만큼이 없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자,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요 앞부분 삼각형만큼의 총 잉여가 상실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 후생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저 가격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교과서 보겠습니다. 1번 초과 공급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 노동자 간의 소득 차별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종전에는요. L0만큼의 사람들이 얘를 300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100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400명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종전에는 L0만큼의 사람들이 고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저 가격제가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100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200명이 해고되겠죠? 자, 그러면 종전에 300명의 사람들이 W0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W0의 임금을 받으면서 300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최저가격 도입제 전이에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100명은 여전히 일자리를 갖고 있어요. 저게 L1이죠. 그런데 200명은요, 잘렸죠. 200명은 해고됐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200명은 해고됐어요. 자, 그러면 여전히 일자리를 갖고 있는 L1의 사람들은요, 종전보다 더 높아진 W1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종전보다 오히려 더 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해고된 200명은요, 급여가 얼마죠? 이 사람들은요, 임금이 0원이에요. 해고됐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소득이 없어요. 따라서 자, 보세요. 종전에 똑같이 W0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던 300명인데 이 300명이 일자리를 여전히 유지하는 이 100명들은 오히려 임금이 종전보다 올라가지만 일자리를 상실한 200명은 임금이 아예 빵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 해고된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더 커집니다. 매우 커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고용된 사람들은 종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나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실직하게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노동자 간에도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후생 손실 발생인데 사회 후생이 A 플러스 B만큼 감소한다라고 했고 최저임금제는 원래 노동 공급자, 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실직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후생은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자 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누군가는 후생이 증가하죠. 근데 누군가는 후생이 감소하죠. 따라서 자, 노동자 집단 전체의 후생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생산자 잉여의 변화가 C 빼기 B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얘기와 마찬가지로 자, 1번 C가 B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때는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C가 B보다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고도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런 다음에 최저임금제 실시와 총 노동소득의 변화를 볼게요. 자,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노동자 집단 전체에 대한 총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냐, 그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과연 노동자 집단, 자, 특정한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 집단의 소득은 과연 증가할까? 그래서 과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게 과연 노동자 집단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임금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부에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어렵게 고생하면서 열악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실시가 실제로 노동자 집단 전체의 임금 소득을 높여주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탄력성이라는 개념의 일반적인 원리를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가 A의 비탄력성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요거는요, B가 1% 변화할 때 A가 몇 % 변화하느냐, 바로 이게 A의 비탄력성이에요. 따라서 이 자리에 노동이 왔고요. 이 자리에 뭐가 왔죠? 임금이 왔죠. 자, 그러면 임금이 1% 변화할 때 그것으로 인한 노동의 수요량은 몇 %나 변화하겠느냐? 바로 이게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에요. 여러분, 탄력성은 항상 이런 식이야. A의 비탄력성은 B가 1% 변화하면 A가 몇 % 변화하겠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임금이 1% 상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노동 수요량은 몇 %나 감소하겠느냐로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럼 이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갖고서 한번 분석을 해 볼 거예요. 자, 우리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요, 비탄력적 일수가 있고, 자, 단위 탄력적 일수가 있고 탄력적 일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봤던 이 표가 이거 앞에서 봤었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 판매 수입의 관계, 거기서 봤던 표인데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봤었던 논리랑 똑같아요. 100% 똑같아.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그때 그랬을 때 여기 중점을 표시하라고 했죠. 자, 여기가 중점이면요, 중점에서 입실론이 1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자, 중점보다 위에 있으면 입실론이 1보다 크다고 했고, 중점보다 아래에 있으면 입실론이 1보다 작다고 했어요. 0과 1 사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총 판매 수입을 늘리고 싶으면 어디에서 판매를 해야 총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죠? 중점에서 판매를 할 때 총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현재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이렇게 판매 가격을 낮춰서 내려와야지만 총 판매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했고, 내가 현재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판매 가격을 인상해서
중점을 향해서 가야지만 총 판매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었을 때 자, 임금 소득 총액이 증가하려면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임금을 인상한다, 임금을 상승시킨다의 의미와 같은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같은 의미겠죠.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첫 번째, 만약에 현재 경제가 여기에 있었다면, 자, 1번 상태에 있었다면 현재 경제가 1번 상태에 있는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현재 경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얘가 2번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여기 2번의 경우에는요. 현재 사회 상태가, 현재 임금 수준이 요 중점보다 매우 낮은 상태야. 매우 낮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서 임금을 높이게 되면 점차 중점으로 다가가니까 총 임금 소득은 증가할까요? 네, 증가해요. 이때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 사회가 여기에 있는 상태야. 높은 상태야. 그런데 여기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해. 그래서 임금이 더 올라가. 임금이 더 올라가면 오히려 총 임금 소득은 감소하겠죠. 자, 이때는 감소합니다. 자, 만약에 현재 사회 상태가 현재 중점에 있어. 3번. 현재 사회 상태가 중점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요. 현재 입실론이 1인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의 인상분과 노동 수요량의 감소분이 똑같아서 결국 총 임금 소득은 불변이에요. 불변입니다. 자, 이때는 불변이야. 자, 우리 그래서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해서 노동자 집단의 총 임금 소득이 증가하려면 현재 사회 상태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바로 여기 구간.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구간에 있어야지만 최저임금제 실시로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자 집단의 총 임금 소득이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저임금제 실시로 노동자 집단의 전체 임금 소득이 증가하려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구간에 있었을 때 그러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제 실시로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줘야지만 임금 소득 총액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